여러분 안녕하세요.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벌써 7주차네요. 사이버 강의로 여러분 만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모델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학습 목차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행동 모델의 철학에 관하여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목표, 세 번째,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특징과 끝으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과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인지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달라진다는 게 인지행동 모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첫사랑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가 한 사람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인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첫사랑하고 이별했다고 해가지고 나눈 게 모든 게 이제 무너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첫사랑하고도 헤어질 수 있지 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첫사랑하고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과의 정서적 행동적 결과는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와 행동이 이제 섞어서 하나의 모델을 탄생시켰는데요. 이 인지 행동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건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인지 과정, 그다음에 해석 과정, 판단 과정, 생각하는 과정에 따라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인지 행동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의 등장 배경, 추론 과정, 인간관을 통해서 인지 행동 모델의 철학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의 등장 배경 볼까요?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복잡한 문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이론의 필요성이 등장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신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만을 초점에 맞춰서 인간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치료하고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 반면에 그 얘도 인간이라는 게 나의 심리적인 갈등 얘도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상호작용 결과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론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인지행동 모델이 인지행동 모델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 및 모델에 대한 등장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 거기에는 역시 바탕에는 정신분석 모델의 치료에 대한 한계, 또 거부, 또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더욱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출현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있었는데 그런 배경으로 인지 행동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자, 추론 다시 한번 좀 추론을 볼까요? 자, 인지 행동 모델에서 이제 인지 부분은 당연히 인지 이론이 들어가겠죠. 행동 부분은 뭐 행동주의 이론하고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다른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을 모델링하고 모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학습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인지 행동 모델은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도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모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지 모델은 인지 이론하고 행동 이론을 뭐 쉽게 구분해서 어, 어, 인지 이론하고 행동 이론 두 가지로 구분했을 경우 여기에 인지 이론하고 행동 이론이 섞였을 때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치료 기법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인지 행동 모델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은 합리적 정서 치료입니다. 이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백의 인지 치료, 그 얘도 문제 해결 치료, 불안 관리 훈련, 스트레스 개선 훈련 등 다양한 치료 모델들이 그러니까 인지 행동 모델에 따른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합리적인 정서 치료라든지 백의 인지 치료라든지 문제 해결 치료라든지 다양한 세부적인 또 모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의 인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극을 S로 표현하고 반응을 이제 R로 표현해서 SR 이론을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이죠.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게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자, 자극이 주어지면은 반응이 오는데 이게 이제 행동주의 이론인데 이런 행동주의 측면으로만 인간을 이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 인간은 심리 내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심리 내적인 힘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정신 분석적인 접근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분석적인 그런 접근에 의해서만 인간을 또 바라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고, 그 아래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이제 정신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 그게 행동주의 이론하고 정신 분석적인 접근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과 이 개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역시 어떤 정신 분석적인 접근이고 환경이라는 게 뭐 행동주의 접근, 생태처기적인 접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간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 이게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인간은 외부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 이 측면을 보는 것은 이제 행동주의 입장이고 인간은 심리 내적인 힘에 결정된다는 이게는 정신 분석적인 이론인데 인간을 볼 때 정신 분석적인 접근으로만 보지 말고 또 행동주의 이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양자를 다 같이 섞어서 보는 게 인지행동 모델의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할 때 심리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 즉 행동적인 측면도 인간의 드러난 행동적인 측면도 같이 보자는 게 인지행동 모델의 인간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더 뭐 기법이라든지 또 다양한 좀 학습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인지 행동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천천히 좀 더 이해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를 보시면은요, 개인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또 인지적 오류, 자기 폐쇄적인 사고를 변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행동을 수정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지 행동 모델의 최종적인 개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라든지 자기 폐쇄적인 사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체계를 뭐 비합리적인 신념은 합리적인 신념을 갖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변화를 시켜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까지도 변화시켜 주는 게, 수정시켜 주는 게 인지 행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함으로써 좀 더 건설적인 인지들을, 여기서 건설적인 인지라는 게 만약 긍정적인 이제 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제 인지 체계를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인지 체계로, 사고 체계로 바꿔주는 게 이 인지 행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입니다. 인지 행동 모델을 개입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의 특성을 이제 중시한다고 첫 번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 문제 관련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경험이나 의미를 치료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당사자가 경험하고 느끼고 해석하는 방식, 신념, 체계 등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밑에 좀 도식화된 내용을 보시면은 앞서서도 인지 행동 모델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냐, 그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이란 말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주관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건이나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사건 자체가 결과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인지 행동 모델 관점에서는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 더 이상 크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야. 이건 아주 그거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행 중 다행이야.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이제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서 나의 정서와 행동, 뭐 감정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인지 행동 모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구조화돼 있고 이제 방향적인 접근이다. 가제 중심 모습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구조화돼 있다, 체계화돼 있다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인지 행동 모델 역시 구조화돼 있고 체계화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A, B, C, D, E 모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모델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되게 이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 과정을 이제 수행한다. 절차상으로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는 게 이 단기 개인 모델들의 이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얘기하는데요. 치료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치료사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동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된다. 클라이언트는 치료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 이를 위해 가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인지행동 모델에서도 이제 가제 중심 모델처럼 가제를 수행하죠. 꼭 치료 상황뿐만 아니라 치료 밖에서도 이제 가업이 주어지면은 그 가업을 이제 인지 행동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데요. 예컨대 첫사랑하고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치료 사항이 아닌 치료 밖의 상황, 일상생활 하면서 주변에 얼마든지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사랑과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랑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지속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대하고 이런 뭐 5사람을 만나봐라. 첫사랑하고도 실패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또 새로운 사람과 뭐 결혼도 하고 한 그런 케이스를 뭐 5케이스를 만나는 이런 가업이 주어졌을 때 그런 가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치료사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 자신이 치료자가 되어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뭐 교육도 받고 무슨 영상을 통해서 뭐 교육도 받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치료 사항과 더불어서 치료 바깥 상황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특성, 네 번째, 교육적 모델이라는 것. 자, 교육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자, 보시면은 개입 초기에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며 이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 인지행동 모델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기법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 그래서 그걸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교육시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 교육 모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체계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개입 초기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과 다르게 이런 인지행동 모델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인지행동 모델이 무엇이고 절차, 기법, 개입 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을 시킨다 해서 인지행동 모델은 교육적 모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인지행동 치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그냥 치료사가 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가 본인의 가업도 수행하면서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인지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이 인지행동 모델이 어떤 것인지 알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면은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 제한적인 개입이라는 거, 가제 중심 모델도 단기 개입이고 시간 제한적인 모델인데 역시 인지 행동 모델도 시간 제한적인 개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지 행동 모델 및 개입에 대해 설명과 논의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이해를 하게 되면 개입 기간은 단축되고 효과성은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4번 교육적인 접근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시간적인 개입에 대해서 시간 제한적인 개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을 잘 알고 그러면 오히려 치료 시간이 더 단축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 딱 정해진 목표를 짧은 시간 내에 치료할 수 있고 그 어, 짧은 시간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절차가 갖춰진 그런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인지행동 모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시간 제한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쉽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단기 개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 개입의 특징 여섯 번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진리를 깨닫는 방법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깨우침을 얻도록 하는 게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내지는 또 질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 인지 행동 모델 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에서도 많이 이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철학에서 하는 용어고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뭐 상담이나 치료 모델에 적용했을 때는 스스로가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진리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이제 철학적이니까 편안하게 좀 쉽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발표 불안이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뭐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발표할 때 많은 아이들이 나를 무시해요 라고 했을 경우 치료사는 그에 대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시를 해?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이상해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어,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 무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뭐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또 치료사는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냥 그렇다는 얘기는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응답을 하지 않고 이제 있을 경우 이 이제 치료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그렇다면은 땡땡이 네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처음에 무시하는지 무시 안 하는지를 그냥 너 자의적으로 너가 해석을 해가지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구나 하고 이제 치료사는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내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소크라테스식 이제 문답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
관하여 A씨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논박을 통해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야겠죠. 자, 앞에서도 예시에서 클라이언트는 발표를 할 때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눈빛만 보고서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굉장히 발표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제 잘못된 이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를 질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식 이제 문답법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기 발견과 타당화, 정당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사건이나 행동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는 거. 좀 더 보시면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나 논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인지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 인지 행동 치료에서 중요한. 자, 이 인지 과정, 이제 여기서 인지 과정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인지적인 오류라든지 이제 사고를 찾아내주는 거죠. 질문을 통해 가지고. 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었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특징 마지막으로 7번째 문제 중심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현재 중심으로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기 접근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보다는 심리 내적의 원인, 갈등 이런 걸 찾기보다는 드러난 문제 중심으로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 가제 중심 모델과 인지행동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중심으로 이제 개입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른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인을 찾고 심리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난 문제 중심으로 또 문제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 지향적으로 접근한다는 거. 자, 문제 해결과 원인 탐색을 위해 과거의 경험, 무의식 등을 탐색하거나 강조하지 않으며 현재가 중심되는 현재 중심이라는 거. 과거 중심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나 무의식을 탐색하거나 하는 과거 중심이 아니고 현재를 강조한다는 게 인지 행동 모델 개입의 특징 중 7번째 문제 중심 목표 지향적이고 현재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의 개입 과정입니다. 모든 모델들은 모델 특징에 따라서 절차가 개입 과정이 이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역시 인지 행동 모델도 그렇습니다. 인지 행동 모델만의 고유한 개입 과정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 접수하고 호소 문제 듣기, 인지 행동 모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개입을 구조한다. 자, 인지 행동 모델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이 모델은 이제 교육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인지 행동 모델에 대해서 인지 행동 모델이 무엇이고 뭐 개입 절차라든지 특징, 그다음에 목표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정확하게 실시를 한다는 것,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개입을 구조한다. 절차상으로 또 내용상으로 또 뭐 모델에서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모든 모델에서 이제 치료 과정에서 개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인 치료사로서의 태도이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자, 우선순위 결정. 개입에서 우선순위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역시 인지행동 모델에서도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다룬다는 거. 자, 부정적인 인지의 사고 체계를 탐색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등을 찾아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클라이언트 고유의 특유의 어떤 인지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서서 이제 소크라테식 문답법에서도 예를 들었었는데 그 친구는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어, 나는 서툴어, 나는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서툴고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를 잘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이제 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나는 발표를 잘 할 수 없어. 이런 이제 나는 이제 발표를 잘 못해. 나는 서툴어. 이런 잘못된 어떤 본인만의 어떤 인지 체계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 앞에 섰을 때 다른 친구들 이제 눈빛만 봐도 더욱더 저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표를 더욱더 이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이제 고유한 그런 사고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고 체계를 찾아내는 거. 그것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및 사고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낳게 하였으며 따라서 인식 및 사고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발표할 때 내가 좀 자신감을 갖고 발표했을 때 친구들의 눈빛을 봐도 내가 그렇게 내 인지체계, 사고체계가 작동을 안 할 텐데 스스로가 나는 발표도 못하고 나는 발표를 잘 하지 못하고 서툴고 이런 스스로의 인식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 앞에 봤을 때 이제 눈만 쳐다봐도 나를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이런 어떤 사고의 메커니즘을 찾게 하는 게 초기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과정, 개입 단계입니다. 자, 인지적인 전략, 행동적인 전략, 정서적인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인지적인 전략입니다. 자, 부정적인 인지 체계의 분석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인 사고 체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개입 단계에서 인지적인 전략으로 부정적인 인지 체계, 부정적인 사고 체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부정확한 인식이나 잘못된 생각 등을 갖게 한 주변의 상황이나 사건 등을 스스로 분석하여 그 당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의 합리성 정도를 평가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역기능적인 사고 체계를 순기능적인 사고 체계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발표 불안을 예를 들자면은 내가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은 내가 말도 더듬고 서툴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인 어떤 사고에 대해서 내가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은 나의 발표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기 때문이야. 이와 같이 순기능적인 적응적인 사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기 진술을 바꾸어 보게 하는 게
하는 게 이제 인지적인 전략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기법을 보시면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앞서 학습했던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답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한다는 거. 자, 인지적인 가제를 부여한다 했을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서 가제를 부여해서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걸 자기가 잘못된 그런 비합리적인 인지적인 사고에 대해서 적어 오게 한다든지 이런 가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자기 진술 연습하기 위에서 여기 제시된 예처럼 합리적으로 자기 진술 연습하는 거 중요한 기법입니다. 독서 및 시청각 치료 기법, 발표 불안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읽어본다든지 또 발표 불안을 잘 극복하고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경험담에 대해서 영상물을 시청한다든지 또 자신의 상담을 녹음한 내용을 잘 들어보고 그런 치료자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이제 인지적인 전략의 인지적인 전략 기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인지적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적 전략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행동 연습을 가르치고 격려하여 성공을 확신시켜주고 실수를 교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연하고 기법으로 시연하고 체계적인 둔감화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자, 시연은 발달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행동으로 이제 숙달되도록 자, 발달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그 부정적인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걸 없애고 이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부적응적인 행동을 적응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숙달시키는 게 숙달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행동적인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표 불안이 있는 친구가 클라이언트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발표를 해 봄으로써 그런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체계적인 둔감화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까지 상황들을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불안 자극과 불안 반응 간의 연결이 없어질 때까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들을 반복적으로 이해한 상태와 짝 짓는 거.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른 시간에 심리 시간에 체계적 둔감화에 대해서 좀 학습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이제 발표 불안을 예를 들자면은,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덜 위협적인 상황이라 했을 때, 집에서 동생 앞에서 발표를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동생과 더불어서 가족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자, 그 다음 조금 이제, 상황을 더 좀 높여서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전체 친구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봄으로써 불안을 감소시켜서 그 행동 치료를 하는 게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자, 행동 전략에도 행동 전략 기법을 시행과 체계적 둔감화 두 가지를 제시를 해 드려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정서적인 전략입니다. 부적응적 정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법 등을 가르치는 거다. 그게 이제 기법이 이제 이완 훈련이죠. 자, 이완 훈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깊고 규칙적인 호흡, 즐거운 사고나 심상 등을 훈련함으로써 자, 일상생활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이완 훈련입니다. 자, 우리 발표 불안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러한 뭐 이완 훈련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조절하고 또 즐거운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런 발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서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종결 단계입니다. 개입의 효과성 및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아, 자, 개입의 이제 목표를 어,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50%로 발표 불안을 감소한다. 그렇게 목표를 정했다면은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예,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런 측정도 필요하고 문제가 되었던 역기능적인 인지체계나 사고체계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체계로 대안 체계로 변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든지 인지적인 애곡 등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체계로 바꿔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 또 그런 바뀐 인지 및 사고 체계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발표 불안이 없어져 가지고 발표를 잘 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도 이제 종결 단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행동 모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 사건이나 상황이 직접적으로 정서와 행동에 미치긴다기보다도 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이라든지 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인지 행동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의 철학에서 이 인지 행동 모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통합 이론의 필요성이 등장이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의 이론보다는 여러 가지 이론을 이제 절충해서 탄생시킨 게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특히 이제 정신분석 모델에 대한 치료에 대한 거부, 그 효과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인지행동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온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인간관을 보시면은 인간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했죠. S라는 어떤 자극에 R이라는 결과 SR 이론, 즉 행동주의 이론 쪽으로만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심리 내적인 힘에 의해서만도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죠. 자, 심리 내적인 거, 이게 바로 이제 정신분석 이론 쪽으로만 인간을 보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적인 측면과 인간의 개인의 또 환경적인 측면,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 이 모든 것을 보는 게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인지행동 모델에서 보는 인간관입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에서 개인 목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인지적 오류, 자기 패배적인 사고를 변화하게 함으로써 그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제 변화하게 하는 게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입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한다. 사건이나 사항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구조화되어 있고 방향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 특정한 절차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모델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세 번째 특징,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클라이언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더욱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치료 사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클라이언트는 인지적인 기법, 또 행동적인 기법, 정서적인 기법들을 동원해서 변화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인지 행동 모델의 개입의 특징입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은 이제 교육적인 접근이라 그랬어요. 교육적인 접근, 교육 모델이란 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인지 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지 행동 모델이 무엇이고, 인지 행동 뭐 개입 절차라든지, 그리고 인지 행동 개입 기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지 행동 모델입니다. 뭐 체계적 둔감하면은 체계적 둔감을 했을 때그 용어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에 설명해주고 체계적 둔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인지행동 모델은 교육적인 접근, 교육적인 모델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제한적인 개입이라는 거. 자,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의 능동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가지고 계획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고 효과성이 커지는 그런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단기 개입이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자, 예전에 철학자도 소크라테스가 철학적인 진리를 깨닫을 때 계속 제자들과 질문을 통해 가지고 진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너무 거창하고 우리 인지행동 모델 소크라테스 문답법에서는 뭐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각하는 거,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 분할에 대해서 계속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좀 더 보시면은요,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나 논방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인지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 인지 행동 치료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인지 과정이 이게 이제 부적절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찾아내는 거죠. 더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인지 과정을 이제 발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질문이나 논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끝으로 인지 행동 모델 개입의 특징, 문제 중심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현재 중심이라는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의 개입 과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접수와 호소 문제 듣기, 특히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인지 행동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 이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정적인 인지 사고 체계에 대해서 탐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입 단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인지적 전략 측면에서 보면은요, 부정적인 인지 체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했죠. 초기 단계에서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정적인 인지 체계, 부정적인 사고 체계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순기능적인 인지 체계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 즉 역기능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인식 체계를 순기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개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적 전략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행동 연습을 가르치고 격려하여 성공을 확신시켜주고 실수를 교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제언을 해준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으로 시험과 체계적 둔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예, 개입 단계 정서적 전략으로 이한 훈련에 관하여 학습을 했습니다. 부조국 정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법 등을 가르치는 게 이한 훈련입니다. 자, 종결 단계입니다. 개입의 효과성 및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죠. 문제가 됐던 그런 역기적이고 자기 패배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 사고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사고 체계로 변환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종결 단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학습하셨는데요. 학습량이 많은 관계로 자, 이번 시간은 별도의 퀴즈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